안녕하십니까. 2강. 예, 2강 시작하겠습니다. 좀 낯섭니다. 제가 이런 강의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필드에서 그냥 우리 눈 마주보고 이렇게 하는 강의는 그래도 지난 1년 동안 몇 번 기회가 있어가지고 잘 하면서 조금 익숙해졌는데, 카메라 보고 말하는 거,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이렇게 남는다는 게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주십시오. 두 번째는 신용평가의 구분 및 평가 방법입니다. 평가의 구분은, 신용평가는 크게 두 가지, 신규평가와 재평가로 나누어지고, 재평가는 다시 정기재평가와 수시재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신규평가는 말 그대로 신규 익스포저 취급 및 당좌 개설 시 사전에 실시하는 평가. 어떤 대출 차주가 우리에게 왔을 때 신규 대출 취급하기 전에 하는 최초의 신규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재평가. 정기 재평가는 우리가 늘 하던 거, 1년에 한 번씩 재무제표, 부가세 가세표준증명원, 그리고 매출처 매입처 합계표 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료를 받아서 늘 하고 있는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이고, 수시 재평가는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하는 평가입니다. 수시 재평가 사유는 론리뷰 조치 요구, 등급 평정 협의회가 있고, 그 수시 재평가 중에 우리 지점에서 요즘에 계속 한 번씩 하는 수시 재평가는 그 과도한 시를 집중하거나 우리 거래처를 너무 긍정적으로 본 나머지 B 이상의 비재무 평가를 많이 했을 때 여신감리부에서 감리하는 도중에 감리에 걸렸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여신 감리를 통해서 수시 재평가 요구가 들어오면 지점에서 하는 경우가 요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 중간에 제가 첨언하자면, 시 편중, 시가 지금 65% 이상 못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유를 적시하면 줄 수는 있지만, 좀 면밀하게, 저도 지점에서 평가를 할 때는 그냥 시를 줬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면밀하게 보지 않더라도 그 느낌을 가지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하시면 시가 집중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시 집중 안 되도록 한번 조금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가면 그 수시재평가 사유는 보면 차주의 신용상태 악화 또는 신용상태의 중요한 변화가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기업이 인수합병한다거나 분할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대표이사가 교체되거나 사망한 경우, 필터링이 해소되는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필터링입니다. 이런 경우에 수시재평가를 할 수 있고, 가슴에 조금 와닿게 이론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자면, 신규평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볼 때 직업이 무엇인지, 저 사람 자산은 어느 정도 되는지, 건강 상태는 어떤지, 주위의 가족들과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있는지 좀 면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를 만날 때와는 다르게 결혼이라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람을 만날 때는 조금 더 면밀히 보고 깊이 보고 또 생각하고 이렇게 만나는데, 저는 대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업체가 들어올 때 그런 마음으로 정확하게 이 업체가, 이 기업이 가지고 몸담고 있는 산업의 전망은 어떠한지, 그리고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 회사의 재무구조는 어떠한지, 재무적인 체력은 건강한지, 그리고 부채가 과도하게 빚이 많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회사의 경영진은 올바른 경영관을 가지고 잘 성장해 나가는 기업을 만들 수 있을지 면밀하게 봐야 되는 게 신규평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면밀하게, 정확하게, 정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신규평가라고 보시면 되고, 정기재평가는 늘 우리가 일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데, 우리가 결혼을 일단 하고 나서 조금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이 사람이 빚이 조금 몰랐는데 조금 있다고 해서 헤어질 수는 없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재평가를 할 때 이 업체가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결함이나 결격 사유가 없는 한은 우리가 같이 잘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컨설팅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고 함께 머리 맞대고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기 재평가할 때는 조금 맞선 볼 때만큼 신규 평가할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면밀하게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의논하고 좋은 게 있으면 더 좋은 걸 반영하면 되고 안 좋은 게 있으면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견지에서 하는 게 정기 재평가라 생각하고 수시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뭔가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특이사항이 있고 그런 경우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수시 재평가를 하는 거는 수시 재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보통 올라갑니다. 필터링 사유가 해소가 되면 필터링에 있던 등급보다 더 높은 등급이 나오게 될 것이고 보통은 등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등급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수시 재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유를 여기 당구장 표시로 언급되어 있듯이 동일한 결산 재무제표로 영업점 신용평가를 2회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당한 사유를 평가 의견란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평가 의견란에 기술해야 된다는 것은 특별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 신용평가서 종합 의견란에다가 마지막에 등급 조정 사유 이렇게 해가지고 필터링 해소, 자본 증자를 통한 자본 잠식이 해소되어서 수시 재평가를 실시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내가 왜 수시 재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만 언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용평가부에 있을 때 부서로 전화가 와서 많이 한 번씩 여쭈어보시는 게 합병했을 때 합병 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보통 기업 대 기업이 합병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한 70~80% 정도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법인으로 전환하실 때 합병, 사업 포괄 양수도에 의한 합병을 할 때 이러한 질문이 업무 절차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기업이 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동일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 전환 전 개인 기업의 재무제표를 법인의 신용평가 시 이용할 수 있으며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 제조하던 자동차 부품 제조를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할 때 했었던 재무제표와 그 업력 같은 거를 모두 다 인정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물론 재무도 갖다가 우리가 수기로 넣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사장님께서 자동차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더 이상 업을 못하겠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은 임대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일전에 개인 사업자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었고 앞으로 법인을 전환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업은 부동산 임대업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에 재무라든지 업력 같은 거는 인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신용평가 시에 인정을 안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2개 이상의 회계실체를 운영하는 개인기업은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개인 사업자들 중에 부동산 임대업도 하고 공장도 하시고 카페도 하시고 이러신 그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신용평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재무제표 입력 및 재무추정은 각 사업자별로 실시 후 차주 단위로 합산하여 분식 체크는 개별 사업자 단위로 실시한다. 2개 이상의 영업점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 관리 영업점에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용평가, 요 위에 한 3가지 정도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기계적인 거기 때문에 읽어보시고,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강조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게 요겁니다. 신용평가 대상 사업자 중 1개의 대표 사업자를 선정하여 동사업자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선정 방법은 다음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여러 가지 사업장이 있을 때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부품 제조, 부동산 임대, 카페, 음식점을 할 수도 있겠죠. 한 4가지 정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그러면 주 사업장을 뭘로 해야 될 것인가? 주 사업장의 선정에 따라서 업종 분류가 달라지고 그 업종 분류가 달라지면 산업도 달라지기 때문에 재무평점이라든지 비재무평점을 우리가 점수화하는 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첫 번째가 기업 규모 기준. 대기업이 있을 경우에는 대기업,
두 번째,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 세 번째, 총 자산이 가장 큰 사업장. 네 번째, 사업자 등록 번호가 빠른 사업장입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고 있는 업체들은 대기업은 없기 때문에 제하고 95% 정도가 매출액이 가장 큰 사업장을 주 업종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 가지 개인 사업자가 있을 때 가장 어떤 업종을 정해야 되는지가 조금 헷갈리고 할 때 잊지 마시고 매출액 기준이라는 거. 매출액 기준으로 만약에 자동차 부품 제조업이 10억, 커피숍이 5억, 부동산 임대가 1억, 기타가 뭐 5억 이렇게 했으면 10억인 자동차 부품 제조업으로 이 개인 사업자는 주 업종이 되고 심사도 그 업종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신용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받는데 그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 재무제표를 받는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 재무제표를 토대로 재무 분석을 하고 그 기업의 재무구조가 어떤지, 그 기업의 재무구조를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평가하는 것이 신용평가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무평가에서 재무제표의 종류 및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무상태표입니다. 일정 시점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무인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보고서를 말하고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현금 흐름을 나타내는 표를 말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산에는 바로바로 1년 이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자산,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같은 그 고정화된 자산을 말하는, 옛날에는 고정자산이라고 했죠. 이게 비유동자산. 그리고 1년 이내에 상환해야 될 의무를 가진 유동부채, 그리고 1년 초과해서도 상환해도 되는 비유동부채, 그리고 자본에는 자본금,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기타 이익잉여금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변, 대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이래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 상업 수업을 다들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느낌을 가지고 가시면 되고, 나중에 요 뒷시간에 제가 수업할 재무 분석에 있어서 비율 분석도 요런 항목 하나를 토대로 해서 이 항목을 모아서 유의미한 우리가 평가에 있어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비율을 만들어내는데 그거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이 회사의 성적표입니다. 성적표. 작년에 이 회사가 매출액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팔았고, 그 파는데 원가가 얼마 들었고, 그거를 원가 플러스 비용이 얼마, 판관비가 얼마 들었고, 그거를 통해서 이익이 얼마 났고, 그 이익을 토대로 세금도 내고, 그 후에 당기 순이익이 얼마 나는지.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의 성적표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좀 빨간색 해놨는데, 보통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매출 총이익이고, 그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걸 영업손익이라고 하는데, 저도 신용평가 오기 전에는 에비타 이래갖고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몰랐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영업손익,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벌어들인 돈, 물건을 팔고 원가와 판관비를 제하고 나서 얻은 돈에서 감가상각비라는 게 아시죠? 감가상각비는 건물이 자연적으로 감가되는 거, 무형자산 특허권이 기간에 따라서 감가되는 거, 현금이 나에게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비용에는 들어가는 그런 비용인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돈이 안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익을 산출하는데 비용으로 떨어져 나갔던 거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번 돈에서 그리고 나가지 않은 돈을 다시 넣어줘서 에비타라는 게 나오는데, 에비타가 우리가 신용평가서에 보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할 때
조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느낌만 한번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립니다. 다음으로 현금흐름표. 사실 현금흐름표가 회계 수업을 듣고 신용분석 수업을 들어보면 현금흐름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이해하기도 힘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현금흐름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흐름, 재무활동 현금흐름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영업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유형자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사면은 돈이 나갈 것이고 팔면은 돈이 들어올 것이고 그 들어가고 나가는 돈의 합계를 투자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라고 하고 재무활동 현금흐름은 자본금 증자라든지 사채 발행이라든지 배당금 지급이라든지 그런 내용이라는 것 그냥 느낌만 한번 가지시고 요거에 대한 현금흐름표가 필요한 이유는 조금 뒤에서 제가 현금흐름표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나 이자 지급 후 현금활동 흐름을 통해서 필터링 적출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개략적으로 재무제표 종류에 대해서까지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3강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